두바이 하면 사실 그 악명 높은 교통체증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공항에서 나와서 팜 주메이라까지 와 차로 가면 45분 걸리는 그 길을 상공에서 단 10분 만에 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이게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 더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 미래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또 빠르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줄여서 EVTOL, 우리가 흔히 에어택시라고 부르는 분야의 선두주자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세계 최초로 실제 상용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있는 두바이와의 계획을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네, 저희 책상 위에는 지금 조비의 가장 최근 주주 서한이랑요, 그 두바이 정부하고 맺은 독점 계약 있잖아요. 그걸 다룬 기사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파헤쳐볼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기 위한 가장 큰 허들, 그러니까 기술 인증과 자금 문제,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타게 된다면 어떨지. 맞아요. 그 경험은 어떨지,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은 역시 조비가 두바이 도로교통청 RTA와 6년간 독점 운용 계약을 맺었다는 거네요. 네, 보통 이런 신기술 발표는 그냥 업무 협약, MOU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건 구체적인 기간하고 조건이 딱 명시된 공식 합의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계약 상대가 민간 기업이 아니라 두바이 정부의 공식 기관인 RTA라는 점,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 이건 단순히 여기서 사업해도 좋아 하고 허가내준 수준이 아니고요. RTA가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장 건설부터 시작해서 기존 대중교통망이랑 어떻게 연결할 건지, 심지어 재정적인 지원까지 약속을 한 겁니다. 와, 거의 뭐 정부가 공동 파트너로 나선 셈이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성공을 보증하는 모양새죠. 근데 궁금한 게 전 세계의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왜 조비는 첫 상용 서비스 파트너로 바로 두바이를 선택했을까요? 두바이는 스스로를 주문형 모빌리티의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실험실이요? 네,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프라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99%에 달하고요. 정부가 모든 택시 요금이나 운전자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관리할 정도로 이미 규제 자체가 디지털화, 중앙화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교통수단을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기가 아주 편한 환경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잘 짜인 운영체제 OS 위에 그냥 새로운 앱 하나 설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가 정확하네요. 그리고 둘째는 도시의 비전입니다. 두바이는 스마트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략이라는 게 있어서 2030년까지 전체 교통량의 25%를 무인화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25%요? 네, 에어택시는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핵심 조각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규제 환경이 굉장히 유연하고 신기술에 우호적입니다. 정부가 혁신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계획상으로는 2026년 초에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목표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상황에 따라 2025년 말에 좀 조기 시작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빠르네요. 그쵸. 초기 운행 지점은 도시의 핵심 허브, 딱 4곳입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그리고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 고급 주거지인 두바이 마리나, 그리고 도시의 심장부인 다운타운. 아, 바로 그 지점들에서 이 서비스의 가치를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에서 팜 주메이라까지 45분 걸리던 길이 10분으로 줄어든다. 이건 단순히 시간 절약을 넘어서 도시 공간에 대한 경험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이걸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미래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막 복잡하고 새로운 앱을 깔아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우버나 두바이의 공식 교통앱 쉐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점이 대중 수용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사용하기 불편하면 외면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성을 극대화한 거죠. 사용자는 그냥 앱에서 목적지 찍었는데 옵션 중에 에어택시가 하나 더 뜨는 식이 될 테니까요. 심리적 장벽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정말 멋진 비전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네. 이 모든 게 실제로 하늘을 날려면 결국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텐데요. 바로 안전인증이라는 가장 높고 험난한 산말입니다. 그 과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이제 진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왔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계 항공산업의 표준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입니다. 네, FAA.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내주신 2024년 2월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희망과 과제가 동시에 보입니다. 희망과 과제요? 어떻게 말이죠? 1단계 인증 기준 수립, 2단계 규정 준수 방법 정의, 3단계 인증 계획 제출까지, 쉽게 말해서 어떤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서류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아, 서류는 거의 다 됐군요. 네, 각각 100%,
97%, 100% 완료되었으니까요. 길은 정해진 셈인데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4단계랑 5단계가 남았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인 4단계 테스트와 분석이 24% 진행됐고요. 마지막 관문인 5단계 실증 및 검증은 고작 1% 진행됐을 뿐입니다. 1%요? 네. 이걸 대학 입시로 치면 지원할 학과와 전형은 다 정했는데 이제 막 모의고사를 한번 본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아하. 2023년에만 400회가 넘는 비행 테스트를 하면서 기체 구조, 내구성, 배터리 성능,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까지 수만 가지 항목을 이제 실제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듣기만 해도 험난한 과정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두바이 계약에는 UAE 민간 항공청 GCCA의 별도 인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FA의 최종 인증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프로젝트의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라. 네, FAA가 전 세계 항공 규제의 표준이긴 하지만 각국은 자국의 항공법에 따라 독자적인 인증을 내줄 수 있거든요. 만약 UAE의 GCAA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FAA보다 먼저 운항을 승인한다면 조비는 미국이 아닌 UAE에서 세계 최초로 제한적인 형태의 상업 운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FAA의 그 까다로운 최종 인증을 다 받기도 전에 UAE에서 먼저 승객을 태운다는 게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지는 않을까요? FAA가 더 오래 걸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물론 GCAA가 안전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진 않을 겁니다. FAA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겠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제한적인 운항은 특정 구간, 특정 기상 조건 하에서만 운항하는 일종의 실증 사업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면 상업 운항이 아니고요. 그렇죠. FAA 최종 인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조비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증이라는 첫 번째 산을 넘기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자금입니다. 돈 문제. 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조비의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주주 서원을 보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현금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이나 가지고 있던데 이 정도면 꽤 넉넉한 것 아닌가요? 액수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을 버는 속도가 아니라 쓰는 속도, 즉 현금 연소율, 캐시 번 레이트입니다. 쓰는 속도요? 네, 2023년 한 해 동안 조비는 약 3억 4,4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R&D랑 생산시설 확충 때문에 지출이 더 늘어서 4억 4천만에서 4억 7천만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1년에 5천억 원 이상을 쓰는 셈이네요. 그럼 계산해보면 지금 가진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인사이트가 나오죠. 현재 현금 소진 속도를 감안하면 조비에게 남은 시간은 대략 2년 남짓입니다. 2년이요? 네, 이건 두바이 서비스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이 걸린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2026년까지 어떻게든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RTA와의 파트너십에 재정 지원이 포함된 것이나 미 국방부의 초기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만 달러의 첫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이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군요. 맞습니다. 본격적인 상업 운항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산소 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매 분기 수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저런 초기 매출과 정부 지원은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결국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돈과 규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까 그들이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모든 노력의 결과물인 실제 비행 경험 말이죠.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은 과연 무엇을 보고 느낄까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F-35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베테랑 테스트 파일럿 피터 위저 윌슨의 인터뷰가 있더군요. 네네.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말이 조비 에어 택시 조종은 F-35보다 쉽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심지어 누구나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까지 말했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단순하다기보다는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F-35 조종사가 수많은 계기와 변수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면 조비의 기체는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복잡한 비행 제어를 담당합니다. 조종사는 그냥 게임 컨트롤러 같은 장치로 어디로 갈지만 지시하면 기체가 알아서 6개의 프로펠러 출력과 각도를 조절해서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거죠. 와. 이 때문에 상업용 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조비 기체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는데 단 2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25시간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조종하기 쉽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앞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려면 수많은 조종사가 필요할 텐데 조종사 양성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사업의 확장성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조종사 수급은 항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죠. 또 조종사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장거리 비행하고 며칠씩 집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밤 자기 집으로 퇴근할 수 있으니까요. 승객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보통 전기 비행기라고 하면 아주 조용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윌슨 파일럿은 완전히 조용하진 않지만 시끄럽지도 않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오히려 현실감을 줘서 신뢰가 가죠. 헬리콥터처럼 귀를 찢는 소음은 아니지만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네. 다만 그 소음 수준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심 상공을 비행할 때 지상의 소음 공해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심장은 역시 배터리일 텐데요. 조비의 배터리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조비의 동력 및 전자 시스템 부서를 총괄하는 인물이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 엔지니어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아, 테슬라 출신이요? 네, 존 페르켈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배터리 기술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죠. 이들은 뭐 특별한 신소재 배터리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상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항공 환경에 맞게 패키징하고 관리하는 기술에 집중합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죠. 그 기술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의 성능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이미 한 번 충전으로 150마일, 약 240km 이상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40km요? 네, 이건 단순히 두바이 시내를 오가는 것을 넘어서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같은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겁니다. 에어택시가 단거리 택시를 넘어서 중거리 셔틀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두바이 정부가 보증하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부터 FAA 인증과 자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두 개의 산, 그리고 F-35 조종사가 더 쉽다고 말하는 실제 조종 경험까지. 네. 미래라고만 생각했던 그림이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과 숫자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오늘 살펴본 조비와 두바이의 계약은 단순히 한 기업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첨단 항공 모빌리티 AAM이라는 산업 전체가 과연 될까? 라는 의심의 단계를 지나 언제, 어떻게? 라는 실행의 단계로 넘어섰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아, 이정표군요. 네, 기술의 신뢰성,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중의 수용성까지 이 모든 것을 시험할 세계 최초의 거대한 실증 무대가 막을 올린 셈입니다. 얘기를 정리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네,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모두 조종사가 탑승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파일럿은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동화가 잘 되어 있고 초기 테스트의 상당수는 원격 조종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두바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 운송입니다. 심지어 FAA조차 203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여객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고요. 네, 여러분께서 이 새로운 서비스를 기다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새로운 종류의 택시가 등장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인류가 직접 조종하는 마지막 세대의 상업용 항공기가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